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피로감을 주기도 하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어진 새 출발의 기회, 좋은 책과 함께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인생 비책으로 프랑스의 대문호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 만에 드디어 장발장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작품을 주교님.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고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가 그렇게 장황할 정도로 많은 분량에 걸쳐서 나온 이유는 빅토르 위고가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작품 전체에 안내등, 지시등 같은 것을 비춰주는 것이죠. 레미제라블이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맞아요. 비참한 사람들의 세계에 비치는 은촛대의 불빛인 것이죠. 이 작품이 어디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장발장의 궁극적 결말을 제일 먼저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장발장이 신분 세탁을 통해서 시장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시대에? 네. 장발장이 원래 처음 출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수로. 네,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가게 된 것으로 나오죠. 네. 근데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부터 우리가 조금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동기랄까요? 악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악한 일을 좋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좀 드물죠. 네, 감옥에 가면 혹은 경찰서에 가면 나는 잘못이 없다, 다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빅토르 위고는 그런 부분에서 장발장이 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의 특기인 장황한 서술로 보여주는데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삶의 분투가 그가 범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이의 그 누나와 누나의 아이들, 조카들이 있었죠. 그런데 장발장이 어릴 때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누나와 누나의 남편 밑에서 동생처럼 혹은 아들처럼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누나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겁니다. 그러니 장발장이 자신이 이제 누나와 조카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안게 된 거죠. 네. 원래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정원사 같은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일거리가 막 줄어드는 계절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일거리가 없을 때 집에 가면 조카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쫄쫄 굶고 있는 조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빵집을 지나가게 된 거죠. 빵집을 지나가게 됐을 때 장발장이 작품의 묘사를 보면 빵집 주인이 안에 있는데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 너머로 손이 하나 들어와서 빵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장발장이 훔친 빵이 이렇게 사람 아이 몸뚱아리만큼 커다란 빵이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묘사한 영화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래요? 재미삼아 장발장이 왜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을 감옥을 살았을까? 그가 훔친 빵이 소보로빵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엄청 큰 빵으로 사람 상체만한 그런 빵이라서 이게 19년짜리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 물론 프랑스에 그런 빵이 있긴 있습니다. 아, 진짜. 하지만 작품 안의 묘사를 보면 깨진 유리창으로 손이 들어서, 주먹이 들어서 빵을 훔쳐갔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빵 아니면 뭐 바게트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죠. 쑥 뽑아가는. 네. 근데 그걸 훔쳐갔는데 처음에는 장발장이 5년형을 받습니다. 왜? 근데 이 빵 하나에 5년도 좀 가혹하잖아요. 과하잖아요. 왜 그게 있었냐면 장발장이 불법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요? 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 예. 먹을 게 부족하니까 뒷산에 가서 불법 밀렵을 했던 거죠. 허가받지 않은 사냥을 해서 조카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네. 아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가난했다는데 총은 웬 거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있었는데? 돼요. 프랑스 혁명이 지나갔던 때잖아요. 네. 시중에
불법적으로 군에서 전후에 흘러나온 그런 무기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현대 군대를 체험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해 이러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전쟁 군대에서 흘러나갔던 무기들이 시중에 흘러나가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경험이 인류의 역사에 누적됐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는 총기마다 시리얼 넘버를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정교하게 이 시리얼 넘버는 어떤 사람의 군번과 1대1로 매칭되는지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렇죠. 관리하고 있지. 발전했죠. 네. 이런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흘러나간 무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제 AK 소총이라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게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정품이 아니라 복제품이.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대장간에서도 AK 소총을 만든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지금처럼 굉장히 정밀 기계로 가공하지 않고 대장간에서 두드려서 만들 수 있는 것이 구식 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혁명의 열기가 지나간 이후에 프랑스 전역에 그렇게 잠들어 있는 작은 자잘한 불법 무기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발장이 그걸로 밀렵을 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더해져서 5년형을 받게 된 거예요. 빵을 훔쳤지만 네.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5년형을 구형받았군요. 네, 거기다가 조카들이 내가 없으면 조카들 굶어 죽을 텐데라고 생각해서 탈옥을 시도했다가 잡혀 들어가고 또 탈옥하려고 했다가 잡혀 들어가고 하면서 5년짜리가 19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19년도 형기를 다 마친 것이 아니라 가석방된 겁니다. 도형수라고 하는데요. 아직 형의 도상에 있는 형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노란색 통행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미리엘 주교를 만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발장이 이 사회적 부조리, 억압 혹은 예기치 못한 개인의 사회적인 처지 이런 것들이 인간을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뜨리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신뢰로 빅토르 위고가 그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빅토르 위고가 완전히 상상으로만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빵 하나 훔쳤다가 오랫동안 감옥에 살게 된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듣고 빅토르 위고가 거기서 착안해서 장발장이라는 캐릭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것이죠. 네. 즉 당시의 프랑스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극단의 혹은 우연의 우연을 더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혹은 내가 아는 사람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간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희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캐릭터로 장발장을 그렸는데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미리엘 주교를 만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랄까요? 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좀 네. 인정받았잖아요. 빛을 얻게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던 그래서 잡혀왔던 그에게 촛대까지 선물하면서 촛대를 선물했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했다는 거죠. 내가 당신 영혼의 값을 대신 치렀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시오. 맞아요. 라고 미리엘 주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첫 시간, 우리 제일 첫 시간 방송을 다시 들어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새로운 생명의 빛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어떤 어린 아이의 은화를 훔치게 되는, 빼앗게 되는, 자기 훔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일들을 범하면서 장발장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이 드디어 법적으로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제가 요건 책을 좀 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발음이 어려워서 장발장이 어떤 도시에 도착합니다. 네. 작은 도시 몽트레 유시르메르에 도착합니다. 다시 읽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있었는데. 몽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주 낡은 허름한 남루한 노동자의 복색을 하고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착을 했을 때 마침 그날 시청에 큰 불이 납니다.
황색 통행증, 노란색 통행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지역에 진입하게 되면 시청에 들어가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시청에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마침 거기에 어린아이 둘이 시청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청에 뛰어들어가서 어린아이 둘을 구출합니다. 장발장이? 네. 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대장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와. 헌병대장이 이 통행증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도 그에게 통행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 거죠. 뭐 핑계를 대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여달라고 하면 어디 갔지? 아까 타버렸나 봐요.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뭐 보여달라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장발장이 거기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레미제라블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심지어 장발장도 모르시는 분들도 아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들렌. 네, 빵 이름이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장발장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에서 굉장히 성공해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몽트레 하여튼 이 도시에서 네. 이 도시에 산업이 있었습니다. 흑옥, 검은색 구슬, 일종의 보석이죠. 이 보석을 가공해서 장신구 또 이 귀중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이 도시의 산업이었어요. 근데 흑옥을 가공하고 그리고 장신구를 하려면 이제 금속하고 이제 결합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용접하는 고리를 막 용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금속을 녹여야 되고 여러 가지 공정이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구조를 조금 바꿔서 이걸 그냥 딸깍 끼우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장발장이 고안해낸 거죠. 이걸 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공정이 줄어들잖아요.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 도시에서 더 많은 제품을 또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다른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어떤 도시 그리고 독일의 어떤 도시 이런 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곳과의 경쟁에서 단기간에 더 싸게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도시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수출하게 되고 그리고 더 넉넉한 임금을 줄 수 있게 되니까 도시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한 거죠. 장발장 아니 마들렌 씨 덕분에 이 도시의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들렌 씨가 개인적으로도 공장을 세워서 이 공장이 굉장히 잘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공장을 세우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거죠. 그 도시의 사람들을 쫙 채용을 하면서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성실하게 일하면서 딱 이것만 이제 갖추어라. 남자들은 성의껏 일하고 여자들은 정숙하게 살아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치안을 헌병대장이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군 주둔지였거든요. 일종의 위수지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군인들에게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미혼 혹은 뭐 기혼이라 할지라도 젊은 남성들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일종의 윤락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젊은 여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협이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여성들에게 정숙함을 요구하라. 물론 오늘날의 그 정치적 올바름의 감각으로 보면 아니 장 시장 이거 이래서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군인 놈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 작품이 19세기의 작품이라는 그러니까 것을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부연해야 되는 것이 제가 약간 서글프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그러나 고전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시대의 가치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작품이 나왔던 시대적인 그렇죠. 정황에서 그 작품이 얼마나 당시 일반적 가치관에 비해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진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에 마들렌 씨라고 사람들이 부르지만 어느 순간 장발장은 마들렌 씨가 아니라 마들렌 아저씨로 도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존경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 도시에 큰 도움이 된 거잖아요. 네.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자기 공장 안에 병원도 사비로 병원도 만드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예, 수녀님들이 와서 환자들 돌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라 해서 자기 사비로 병원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들렌 씨는 진짜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정말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마들렌 씨가 부자이긴 한데,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만큼의 부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저 사람 통장에는 한 20억쯤 있을 거야. 근데 한 6억쯤 있는 거죠. 왜? 다 쓰는 거예요. 도시의 불황자들을 취직할 수 있게, 또 공장에서 다친 사람뿐만 아니라 다쳤는데 치료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그 병원으로 불러와서 치료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의 은화를 본의 아니게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는 나머지 자기 발로 밟은 걸 몰라서 빼앗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지역의 방언을 쓰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지역 출신의 떠돌이 아이들이 보이면 늘 은화를 줬다고요. 어떻게든 그 죗값을 갚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다시 만나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행 이런 거니까 신뢰, 존경, 사랑 이런 걸 받는데 이러한 장발장이 사람들이 비추는 빛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뭘까요? 미리엘 주교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빛.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가 주었던 은식기와 촛대 중에 은식기는 팔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종잣돈을 삼았지만 네. 은촛대는 죽을 때까지 팔지 않고 늘 곁에 두었다고 했죠. 네, 네, 그 네. 은촛대의 불빛이 자신을 밝힌 거죠. 사람들은 마들렌 씨가 어디 출신인지 무엇하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고위 사제니까요. 디뉴의 주교 미리엘 사제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기사로 전해질 것 아닙니까? 그때 장발장이 상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마들렌 아저씨가 그 디뉴의 주교 미리엘 주교의 친척이 아닐까? 그분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장발장 이런 선행이 소문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군. 당신은 하여튼 이 도시에 예. 당신은 이 도시에 시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장으로 임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았다. 당신 정치하려고 그랬구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장발장이. 근데 결국 끝끝내 당신밖에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 시장이 된 거죠. 근데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대 대한민국에서 시장이 갖는 위상하고 좀 다릅니다. 어때요? 치안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제 치안 판사의 역할까지도 판결을 내릴 권한까지도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도시의 경찰 감찰관으로 와 있었던 자베르라는 사람과 엮이는데도 중요한 그 장치로 작동이 되는데, 그래서 시장이 되고 나서는 더욱더 사비를 써서 도시를 돕습니다. 그러면서 마들렌 씨 작품 안에서는 장발장이라고 밝히지 않고 어느 남루한 차림의 노동자 차림의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헌병대장의 아이들을 구하고 그 도시를 활기나게 하고 돌보는 마들렌 씨, 마들렌 아저씨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아주 독자들은 다 알죠. 이 장발장이잖아. 하지만 장발장의 이름을 쓰지 않고 마지막쯤 가서야 여러분도 짐작했겠지만 이 사람이 장발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리엘 주교가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내고 당신의 영혼을 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기독교적인 용어가 불편하실 분들은 있겠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그러니까 악에게 넘어가 있는 영혼을 악에게 값을 치르고 대신 사온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로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구속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구속과는 다른 다르죠. 한자입니다. 예. 값을 치르고 사왔다. 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 진지한 예술 작품은 인간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한다고 했잖아요.
누구보다 비참하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장발장이 어떻게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빛을 치를 수 있는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그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비참한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캐릭터로 빅토르 위고가 마들렌이라는 사람을 시장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작가님 뭐 우리도 알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잖아요. 네. 결국 장발장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 과정이 또 흥미롭다면서요? 네. 이 장발장이 장발장의 정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누굴까라고 하지만 의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의심이 삶의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진 않겠지만 어떤 분들이 신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집 지키는 개가 있어요. 네. 집 지키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처음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사람을 잘 따르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집 지키는 개에게는 그런 난폭함, 낯선 이들에 대한 적대심 이런 것이 미덕이 될 수 있겠죠. 군인들에게 우리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성품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 아군에게 기대해야 될 미덕이 그런 것이 아닐 수는 당연히 있겠죠. 네. 적에게 잔혹무도한 것이 오히려 아군들에게는 미덕이 되겠죠. 자베르라는 이 레미제라블의 또 한 명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그리는 또 한 사람의 비참한 사람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바닥에 추락해 있다면 자베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는 사람. 그리고 불법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해서 범법자로 감옥에 가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들렌 시장이 있는 이 몽 도시에 오게 된 거예요. 그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을 위한 감찰관으로 왔죠.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것, 경찰에게는 의심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잘 믿어주는 경찰을 결코 환영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냥 경찰관, 수사관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 뭘까? 이거 왜 이럴까? 남들은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의심하는 사람이 그 직업에 적합한 미덕, 그 직업에 적합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자베르는 내추럴 본 폴리스 혹은 내추럴 본 디텍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장발장을 의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그의 출신을 아무도 모른다. 이건 당연히 경찰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죠. 설명되지 않는 것,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직업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그가 커리어를 시작했던 초창기에 일종의 교도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교도관 역할을 하면서 본 죄수 중에 누군가와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마들렌 시장을 보면서. 네. 그런데 네. 이게 그의 내면에서 그 의심이 무럭무럭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때쯤 왔을 때쯤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통행증 기록이 언제까지 어디 갔고 시청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종적이 묘연해진 것이 시기가 일치해요. 그리고 장발장이 막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자기가 신세를 갚아야 되는 사람, 혹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자기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그 아이를 찾아서 어떻게든 잘못을 사죄하고 이것을 갚아주고 싶고 이러니까 계속 시장 재임 혹은 그 전에 공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으로 있을 때도 사람들에게 소식을 막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아보는 정보가 묘하게 누군가의 동선과 같다. 겹친단 말이죠. 그의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술에 깔린 거예요. 술에?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깔린 거예요. 술에 깔렸는데 장발장이 마들렌 시장이 지나가다가
이 수레가 너무 무거운 수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합심해서 한번 들어 올려보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허리 나갑니다 시장님. 사람이 들 수 없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기중기를 불러와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하는 그 기중기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기중기 불러오는 시간이면 이 사람 그 사이에 질식해서 갈비뼈 부러져서 질식해서 죽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을 낼 테니 장발장이 그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돈을 낼 테니 누군가 이 좀 들어줄 사람 없느냐, 같이 좀 할 사람 없냐, 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때 자벨 형사가 그걸 보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난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 기중기 같은 힘을 내는 죄수를 나는 옛날 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장발장 앞에 장발장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저자가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걸 들어 올리면 저자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주겠구나. 그렇죠. 걸려드는 거지. 그죠. 장발장이 짧은 순간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 근데 내가 정체를 감추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장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했죠. 그 밑에 들어가서 허리 힘으로 그 수레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의 묘사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장발장이 들어 올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마음이 동해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수레를 장발장이 들어 올리기 시작한 수레를 번쩍 들어서 사람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힘을 합쳤으면 가능했을 일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의 그런 희생적인 결단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통해서 빅토르 위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 먼저 나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피 흘리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 당대의 평범한 소시민들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자베르가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장발장이구나. 장발장이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쯤 설명하게 될 또 다른 중요한 여성 캐릭터 팡틴과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자베르가 장발장과 한번 갈등을 겪어요. 시장 마들렌 씨와 충돌하고 나서 우편물을 보냅니다. 경찰에. 위에 상부에. 그 사람들은 자베르가 시장님하고 한번 부딪히고 나서 우편물을 보내는 거 보니 사직서를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자베르가 얼마 뒤에 답신을 받고 나서 시장실에 찾아옵니다. 시장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장발장이라는 흉악무도한 범죄자로 확신하고 당신을 고발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최근에 잡혔다고 합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고위공직자인 당신을 의심했던 저를 파면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당신은 가서 당신이 하시던 일이나 계속하시오라고 장발장이 자베를 쫓아내고 나서 장발장의 고뇌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누명을 쓴 그 사람이 장발장으로 감옥에서, 이번에는 종신형이거든요. 원래 형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이의 동전을 훔치고 이런 것이 누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사람은 종신형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대신 종신형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평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제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오디오북으로 듣는데 15km를 뛰는데 12km 지점까지 장발장이 안 나와서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네, 장발장이 빅토르 위고가 글을 엄청 장황하게 쓰거든요. 장발장이 고뇌를 합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뇌를 합니다. 가기로 했는데도 마차를 제대로 못 구하고, 아니면 마차가 중간에 다른 마차와 충돌해서 바퀴가 망가지려고 하는데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돼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재판을 받으러 못 갈 텐데 이런 상황이 돼서 신께서 나의 앞길을 막으시는구나, 가지 말라는 게 신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동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썩어가는 마차가 있는데 이거라도 사가실라고 이렇게 되고 가야 되는구나. 가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원래는 6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갑자기 도로 공사 때문에 오늘은 못 가요. 아, 드디어 못 가게 되는구나. 신이 막으시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 엄청 지루하게 펼쳐집니다. 네. 제가 이걸 오디오북으로 들을 때는 하프 코스 거리를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21km를 약간 넘게 뛰는 코스였는데요. 이 고뇌와 결단이 그 재판하는데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제가 17km를 뛰니까 이 고뇌 약 2시간 정도 듣는데, 물론 종이책으로 읽으면 더 빨리 가겠지만 그 내면의 갈등 싸움이 정말 치열했던 거예요. 네. 그 수레를 들어 올릴 때의 그 결단과 고민, 그것이 진짜 본격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긴 분량을 할애해서 빅토르 위고가 그리는 거죠. 이 장발장에게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장발장이 고결한 사람으로 다시 변모했지만 그가 미리엘 주교에게 받은 고결한 삶의 빛, 고결한 사람의 빛을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장발장에게 얼마나 치열한 갈등이 있었는지 이 작품에서 너무너무 긴 분량을 할애해서 보여주고요. 가보니까 재판이 끝난 거예요. 네. 장발장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재판이 끼어들어가지고 다른 재판이 끝난 거예요. 아직 안 시작한 거죠. 예, 장발장 재판은 이제 시작돼 있었고, 시작이구나. 근데 시작돼 있었고 진행 중인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 정회 시간에 그 방청객들이 들어갈 수 있대요. 방청객 그래 그러면 그때라도 들어가서 봐야 되는구나 하는데 정회 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차라리 잘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테이블 좌석이 따로 있어서 고위 공직자는 언제든 방청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원치 않았는데 듣게 된 거죠. 고위 공직자 시장이잖아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국 그 빛이 이끄는 양심의 충동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자수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시장님 왜 이러십니까?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라고 했지만 그가 감옥에서 저 사람이 장발장이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감옥 생활을 했었다라고 증언하러 온 다른 죄수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기억하는 에피소드, 몸의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내가 장발장이 맞다라고 해서 장발장이 자수하고 감옥에 되는 것이죠. 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미리엘 주교가 자신에게 전해준 촛대의 밝은 빛을 꺼뜨리지 않고 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자베르가 법적인 정의를 구현해서 장발장을 잡아내려고 했을 때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가 신의 법 혹은 도덕과 윤리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결정했을 때 그가 결국 다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인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작품 내내 장발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자베르 형사잖아요. 네. 근데 장발장은 그런 자베르도 돕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장발장도 미리엘 주교처럼 거의 뭐 성자의 경지에 올라선 것 같아요. 네. 자백하는 모습도 그렇고. 네네네. 자베르를 결정적으로 돕는 것은 이 작품의 거의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베르가 그 일 때문에 평생 자기의 삶을 지탱해왔던 가치관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나를 구출한 것은 법과 질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의 가치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작품의 거의 최후반부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음 기회에 다루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튼 갈수록 재미있어집니다, 작가님.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자베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자베르의 신념, 그리고 미리엘 주교, 그리고 장발장에게로 이어지는 도덕과 윤리 혹은 신앙과 양심의 빛. 이렇게 생각해, 아주 기계적이고 거친 도식이라서 불편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도덕과 신앙 혹은 양심의 빛, 그리고 법의 빛, 그 사이에서 법의 빛에 서 있으면서 법의 수호자로 스스로 자리매김했었던 그의 신념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혹은 변화되게 되었는지 이 자베르라는 사람을 통해 빅토르 위고가 보여주는 인간의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자베르의 이야기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빛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